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 키우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할까 해요. 집안도 출중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은 남자. 그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는 없겠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친구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그 사람의 다정함과 세심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고 갑자기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부부로서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고 저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된 건 아이를 낳고 난 후 돌잔치를 준비할 때였어요. 남편이 잠을 자다가 낯선 이름을 잠꼬대로 말하더라고요. 다이야. 제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이름. 무의식 중에 다른 여자를 부른 거잖아요. 솔직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농담식으로 남편을 추궁했네요. 어제 자면서 다른 여자 이름 부르더라? 다이가 누구야? 다이? 아, 우리 직장 후배. 걔가 요즘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내가 많이 혼내거든. 아무튼 골치 아파 죽겠어. 능력 없는 후배 하나 때문에 우리 팀원 전체가 고생이야. 누가 보면 불륜 저지르는 줄 알겠어. 어찌나 애타게 부르던지. 둘이 뭐 썸씽 있는 거 아니야? 미쳤어? 걔 나보다 한참 어려. 얼굴도 별로고 성격도 더러운데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혼자 일 처리하려다가 사건 키운 게 몇 번인 줄 알아? 걔 얘기 꺼내지도 마. 아침부터 진절머리 나니까. 내가 상사복은 있어도 후배복은 없는지 어째 입사 초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다니까. 얼른 직장 때려치우고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든 거 해야지 원.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던 남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명연기였네요. 만약 배우였다면 나무주연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일을 쿨하게 넘겼어요. 잠꼬대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남편을 못살게 구는 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회식 후 돌아온 남편은 이미 골아떨어진 상태여서 제가 슬쩍 남편의 핸드폰을 봤죠. 그랬더니 무슨 음표 이모티콘으로 저장해 놓은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자냐? 자냐고! 와이프랑 있으니까 좋냐? 누가 봐도 수상한 메시지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눌러봤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메시지는 그게 다였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지웠던 것이죠. 왜겠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었으니 지우고 집에 들어왔겠죠.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다희라는 사람이 떠올랐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끊임없이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모에 홀린 사람처럼 남편의 불륜 정황의 증거를 집요하게 찾기 시작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사생활을 파헤친 결과 남편이 다이라는 부하 직원과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네요. 가장 큰 단서는 둘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태블릿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메신저가 아니라 둘만이 쓰는 메신저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아이 돌잔치를 코앞에 둔 날이었습니다. 모든 지인과 가족의 축하를 받아야 할 그날,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처량한 부인이 된 것이죠. 시기를 보니 제가 출산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눈이 뒤집힐 정도로 괘씸했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상간녀는 뻔뻔하게 아기 돌잔치까지 와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직장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맘 같아서는 그날 당장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우리 애가 주인공이니만큼 참고 또 참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얘기했죠. 나 다 알아. 어? 뭘 알아? 당신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내가? 다이라는 년이랑 만나고 있잖아. 와, 그걸 의심하고 있었어? 잠꼬대 하나 때문에? 내가 말했잖아. 아무 사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 같은 사이라고. 나 애도 있는 애 아빠야.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 아니 그리고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애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한테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나라는 사람을 알면서도 의심한 거라면 진짜 서운하다.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그래. 솔직히 너무 화가 나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이였나 싶고 내가 여태껏 노력한 건 전부 뭐였나 싶고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못한 게 뭔데. 난 항상 당당했고 부끄럼 없이 살았어. 날 의심부터 하기 전에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일단 알겠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준 건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출근시키고 바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로 갔죠. 로비에서 부서 이름을 대며 김다희를 호출했어요. 남편 이름을 대며 와이프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했더니 잠시 후 그 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를 부르셨다고요? 저를 왜... 몰라서 물어요? 내 남편 만나고 있으니까 불렀지. 제가요? 전 아닌데요. 발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그 여자 앞에 쭉 전시해줬죠.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경고하러? 타이르러? 나 그렇게 교양 있는 여자 아니에요. 나는 오늘 너희 둘 망신 주러 나왔어. 감히 나를 농락해? 내가 느낀 수치심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둘 다 느끼게 해줄게. 이 증거들 전부 사내 인터넷에 뿌리고 벽 곳곳에 붙이고 화장실 곳곳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 품위 유지 이런 걸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업계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겠지? 저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실수했어요. 제가 초년생이고 어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그쪽에서 잘해주니까 혼자 착각했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5살이 뭐가 어리지? 미성년자도 아니고 미취학 아동도 아닌데 남의 남편 뺏으면 범죄라는 건 누구나 알 나이 아닌가? 멍청하고 어리석은 게 자랑도 아니고 너희 부모님은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싹 다 모아서 너희 본가에 보내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 만나지도 않고요. 얘기도 나누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그제야 상간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들고 있던 증거 종이들을 상간녀 얼굴에 던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나가는 직원들이 봤는지 어느새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비겁한 놈이라 정말 미안해. 이혼해. 애는 내가 데려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왜? 이혼은 싫어? 이혼하고 싶어서 다른 여자 품에 안고 다녔던 거 아니야? 내가 싫어서 그쪽에 붙은 거잖아. 아니야. 그 여자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쪽에서 하도 만나달라고 해서 마음이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그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쳐. 100번 양보해서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갈 수 있다고 쳐. 우리 애는? 막 태어난 우리 애를 두고 다른 여자 품에 안으니 좋았어? 갓난아기가 눈에 밟히지 않았어? 어떻게 출산하자마자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믿기 힘들겠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비록 내가 비겁하고 멍청한 인간이라 소중한 당신을 두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 깨달았고 정신 들었어. 새롭게 시작할게.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게.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안 믿어도 좋아. 날 증오해도 좋아. 평생 원망해도 좋아. 그냥 곁에만 있게 해줘. 당신한테 못해줬던 거 이제라도 마음껏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게.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2박 3일 내내 무릎을 꿇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경멸스러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네요.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암담하더라고요. 스스로 유예 기간을 주면서 이혼을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시간은 흐르고 남편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상처받은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상간녀도 회사를 관두게 됐고 남편 또한 회사를 관두고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를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으니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앞당겨진 셈이었죠. 어쨌든 상간녀와 남편은 거리적으로도 멀어졌고 더 이상 만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준답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참 한심해서 내가 많이 혼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어.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남자가 살면서 바람 피우는 거 당시에는 큰일이지만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다. 가장으로서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지 사랑까지 바라는 건 욕심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남자는 밖에 나가면 해야 할 일이 많잖니. 너도 적당히 신랑 결점도 포용하면서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 좋겠구나. 한번 실수했다고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 가장으로서 기가 죽는 법이야. 시부모님도 결국엔 아들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 위기까지 간 건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네요. 그때는 정말 시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긴 시간 동안 남편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저에게 믿음을 줬더라면 저도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에게 유예 기간을 준 건 남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만 빼면 다른 부분에서는 훌륭한 남편이고 아빠였기에 그 부분만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였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인간은 또다시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남편이 일하는 곳에 들리다가 주차장 차 안에 둘이 있는 걸 목격했네요. 둘은 팔짱까지 끼며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맘 같아서는 달려가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았을 때보다 그날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겠다고 눈물 콧물 쏙 빼며 싹싹 빌던 두 사람이 다시 저를 농락하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세컨폰까지 써가며 상간녀를 몰래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인간에게 기대할 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생각과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태어나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인생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상간녀의 SNS를 들어갔어요. 아주 대놓고 연애질하고 있더라고요. 명품백 몇 개를 전시해 놓고 이런 문구를 당당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오빠가 사준 가방 콜렉션. 항상 사랑을 듬뿍 주는 우리 오빠. 내년에는 꼭 해외여행 가자. 댓글에는 지인들이 아주 난리를 피워놨더라고요. 부자 남친이 있어서 좋겠다느니, 결혼은 언제 하냐느니, 커플 데이트 하자느니, 마치 미혼인 남자와 사귀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변한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겠지. 그래도 애 아빠인데 부끄러운 짓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저를 완벽하게 배신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고 두 가지 선택뿐이었어요. 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상간녀 만나라고 내버려두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느냐. 그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제 곁에 두는 건 정말 못할 짓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상간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유부남 가로챈 주제에 본처 자리까지 앉으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 꼴은 절대 못 볼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면 저만 손해인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긴 고민 끝에 천천히 미리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한 방에 터뜨릴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는 최대한 덤덤한 척 있기로 한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를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며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고 제 임무는 충실하게 해나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매주 갔고 싹싹한 며느리로 연기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남편은 아빠로서의 의무를 포기했으니 이제 남은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잖아요. 우리 애가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시부모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라며 미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시부모님은 손주를 자주 봐서 좋다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헌신을 다하는 아내인 척, 극진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하루하루 증거를 모으는 게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최대한 그놈이 쓰레기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놈이 활개를 펼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최선이었네요. 제가 불륜 사실을 아는 것도 모른 채 그 인간은 아주 당당하게 상간녀를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날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려놨더니 꼴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항상 당신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말을 못할 뿐이지 나는 당신한테 늘 감사한 마음뿐이야. 내가 잘해야 되는데 요즘 바빠서 너무 미안해. 내 맘 알지? 요즘 나한테 서운한 건 없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주고 있는데 나로선 너무 미안할 따름이지. 가정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늘 당신만 힘든 것 같아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열심히 아이 키워준 덕분에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데. 그나저나 우리 곧 결혼기념일인데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갈까? 한동안 여행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잖아.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시간이 좀 날 것 같은데. 아니야, 당신 요즘 너무 바쁘잖아. 우리야 뭐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으니까 이번 휴가 때는 당신 혼자 배낭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 배낭여행? 집에 아이가 있어서 제대로 휴식 시간도 갖지 못하고 출장 다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당신 혼자서 배낭여행 가는 게 로망이었다며. 이참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여행도 젊을 때 가야지. 나랑 가는 건 죄다 휴양지뿐이잖아. 나 혼자? 에이, 그건 아니지. 나 혼자 여행 가면 당신 혼자 아이 돌봐야 하잖아. 애 엄마가 애 돌보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당신 보면 항상 미안하고 애틋하고 그래. 우릴 위해서 항상 힘들게 일하잖아. 당신이 푹 쉬다 오는 게 가정을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언제든지 바람 쐬러 다녀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각자의 시간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정말 난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와이프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나 지금 좀 감동받은 거 알아? 당신은 정말 알면 알수록 완벽한 아내야.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남편은 감동을 받은 듯 눈시울까지 붉히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라며 여행까지 권유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유롭게 내버려뒀더니 이번엔 상간녀와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더라고요. 남편의 이메일로 도착한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을 고스란히 저장해뒀죠. 스릴이 있는 밀회 여행이 반복될수록 둘은 완전히 저를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나중에는 남편이 친구들한테 상간녀를 소개시켜준 자리까지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나 뭐라나.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상간녀를 꽂아주려고 작업까지 치고 있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일주일에 2-3번은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집 살림까지 과감하게 진행하는 남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겨우 끓어오르는 마음을 누르고 또 눌렀네요. 남편이 상간녀와 사랑을 속삭이느라 자리를 비울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담석 제거 수술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 간병을 했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며느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너무 고맙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저를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복이 있는지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할 따름이다. 우리 아들이 무심하고 생각이 짧은 놈이라 속상한 일이 많다는 거 안다. 우리 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고생 많은 거 다 알아. 항상 고맙다. 면모가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젠 어머님, 아버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더 친부모님 같으세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건 자식들 도리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오래오래 저희 곁에 건강하게 있어 주셔야죠. 전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랑 손주 봐서라도 건강해야지. 덕분에 제 2의 인생 시작하게 됐으니 말이야.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병원에서도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하잖아. 이 아들놈의 새끼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애비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네. 그이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놈 참. 바쁜 회사도 아닌데 뭘 그리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네. 어디서 허튼 짓 못하게 우리 며느리가 잘 감시해라. 아들놈 받아줄 여자는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알지? 네, 알죠. 우리 그이 저를 속상하게 한 적 많았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 참았거든요. 이게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참고 감싸줘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그 사람 제가 아니면 누가 케어하겠어요. 아유,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집에서 혼자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선 뭔들 못하겠냐? 그럼 나중에 일 좀 시켜주세요. 우리 학원비 벌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돈 모으는 중이거든요. 아이, 우리 며느리가 참 알뜰해. 아이, 손주 학원비야 우리가 싹 다 지원해 주지. 그때쯤 되니 느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내 편이구나. 이젠 증거도 넘칠 만큼 모았겠다. 슬슬 폭탄을 터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실신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에 긴장하며 정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남편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기암이요. 병원에서는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말을 아끼더라고요. 이건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오열하며 가슴을 칠 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증오고 원망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이토록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을 덜 증오했을 것 같기도 해요. 복수의 대상이 한순간에 나약해지니 제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남편을 간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상에 눕게 된 남편을 위해서 바리바리 짐을 싸서 병원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바로 상간녀였죠. 상간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펑펑 울더니 오빠, 아프지 마. 내가 잘할게. 이제 오빠 곁에 있을게. 하며 드라마를 찍더라고요. 본처인 제가 있어도 당당하게 구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네요. 급기야는 이제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며 다음 날도 찾아오고 또 다음 날도 찾아왔더라고요. 급기야 저한테 나가래요. 오빠는 제가 돌볼게요. 이만 가주시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말해. 이 여자가 당신 간병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설마 이 인간이 진짜 끝까지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했나 싶어 계속 재촉했더니 결국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내 인생이잖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내 입장도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나한테 배신감 느끼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사람한테 갚을 빚이 너무나 많아. 나한텐 고마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헤어졌다면서. 다신 안 만난다면서. 그래놓고 날 속이고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네? 죄값 받을게. 두고두고 용서 빌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애 때문에 나랑 붙어 살고 있었던 거잖아. 의리로 살고 있었던 거 알아.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 같은 놈 잊어버리고 당신도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로 했어. 그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무 놓여 말고 나 놓아주라.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네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제가 아니라 상간녀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을 가요화하며 끝까지 보살필 결심까지 했던 거예요. 저같이 바보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그쪽에서 제가 싫다고 헤어져 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상간녀의 속셈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열받더라고요. 시한부인 남자 곁에 꼭 붙어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받아먹을 게 있는 것 같으니 그러고 있는 거겠죠.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혼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건 내 맘인데? 오빠가 죽기 전에 저랑 혼인신고하겠다네요?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간병하는 척 머리로 돈 계산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니? 그러는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정도 없는 결혼 생활 왜 유지했는데요? 돈이 아쉬우니까 껍데기만 붙잡은 채로 발악하고 있었겠죠. 불쌍하네요. 더 이상 그쪽이랑 할 말 없고요. 얼른 정리하세요. 오빠랑 나 이제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설마 아직도 오빠한테 미련 남은 거 아니죠? 오빠도 그쪽이 싫다고 하잖아요. 싫은 사람 붙잡고 있는 것만큼 추한 건 없는데. 아유, 참 안타깝네요. 그래, 혼인신고해. 네? 하라고. 누가 뭐래? 안 그래도 그 인간이랑 정리하려던 참이었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빠져준다. 됐니?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진작 이혼하시지. 그럼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없었을 텐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래 인연이라는 게 허무하게 끊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젠 네가 와이프 해라. 그 인간 간병을 하든 신혼생활을 하든 네 맘대로 해. 나도 너 같은 거 지긋지긋해서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다신 만나지 말자. 절대로 나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알겠어? 누가 할 소리?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거든요. 그쪽이야말로 나중에 아쉬워서 오빠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그 사람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였지만 둘이 행복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때가 되니 솔직히 너무 지치더라고요.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쿨하게 둘의 행복을 빌어준 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남편의 투병 소식으로 인해 시부모님도 인생의 의미를 잃으시고 밥도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시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 척했지만 알고 보니 다시 만나고 있었다는 것.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는 아내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시한부 통보와 동시에 상간녀가 나타나 간병하겠다며 저더러 이혼을 하라고 경고했다는 것. 남편 또한 절 버리고 상간녀를 택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말을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 사람의 마음 돌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해봤지만 제가 싫대요. 아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 여자랑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저더러 제발 헤어져 달래요. 시아버지는 흥분하셔서 이놈의 자식을 아주 그냥! 하며 벌떡 일어나셨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애써 시아버지를 말리며 호소했어요. 전 괜찮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가 간병을 잘할 수 있을진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이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가끔 가서
잘하고 있는지 돌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그래도 저 어머님 아버님과의 인연은 이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손주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오열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아픈 아들이 상간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셨겠죠. 자식 앞세우는 그 마음 오죽하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네요.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게 됐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찝찝하게 끝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말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건강을 챙기며 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간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시부모님 댁에 찾아와서 살림을 도운다고 하더라고요. 꼴의 부부라고 임신까지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마치 상간녀인 적이 없었다는 듯이 깨끗한 척 살고 있는 상간녀를 보며 열불이 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 여자도 버림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리라 희망하며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암이 전이가 되면서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모양이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하죠. 너무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아빠를 잃었다는 그 사실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장례를 마무리 짓고 얼마 후 시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앉히시더니 시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비록 내 아들의 법적인 부인은 그쪽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며느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까 생각 중이다. 그쪽은 영 정이 안 가. 저도 어머님 아버님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아들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 전부 우리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저한테요? 그럼 그 여자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우리 맘이지. 안 그래? 우리 손주 낳아주고 키워준 며느리가 제일 고생하는데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이 집안의 기둥이지. 상간녀가 간과한 게 딱 하나 있었죠. 시부모님은 완전히 제 편이라는 것을요. 남자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시부모님은 재산을 상간녀 따위에게 줄 수 없다며 아들 몫을 저에게 주기로 하셨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또한 잘 가꿔서 손주에게 물려주시겠다며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어요. 제 앞에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서류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감사한 마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마련해준 넓은 아파트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그렇게 저는 아이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에게 떨어지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했죠. 그랬더니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셔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좀 와줄 수 있어? 허겁지겁 시댁에 갔더니 글쎄 상간녀가 개거품을 물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 보니 만취 상태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사람 간병도 하고 임종도 지켰어요.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만 재산을 받냐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첩이라 이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후궁한테 이따위 대접은 안 했어요. 아무리 내가 굴러온 돌이지만 엄연히 법적인 며느리인데 너무 푸대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 남편이 보고 얼마나 원통해 하겠어요. 아무튼 저 이 결정 반대합니다. 얼른 돈 주세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저 그 사람 간병하느라 가지고 있는 돈 다 썼단 말이에요. 며느리 거지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정 싫으시면 간병인 썼다 치고 시급 계산해서 노동비라도 주세요. 네? 제가 일한 대가라도 주시라고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어디서 시부모 앞에서 술주정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셨고 상간녀도 질세라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난장판이었죠.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중재를 하시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상간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정신을 못 차린 상간녀는 한참 동안 실행문을 두드리더니 결국엔 중간에 술이 깼는지 어쨌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결국엔 상간녀의 목적이 돈이었다는 게 낱낱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 모습을 보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나지막히 아휴, 이 못난 놈, 하필 이런 여자를 하고 읊조리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상간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발로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 쏘아보며 따지더라고요. 내가 이 집 며느리고 부인이에요. 이젠 내가 본처라고요. 우리 시부모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돈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내가 구워 삶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결정이 그러한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양심이 있으면 토해내요. 설마 그거 다 받을 생각 아니죠? 애초에 그 돈 다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집안 어른이 주시는데 그럼 받아야지 거절해? 하, 어이가 없네. 이러려고 여태껏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나 만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우리 결혼 생활 이어가고 싶었어. 버림받은 건 나야. 피해자도 나고. 왜 여기 와서 돈을 내놓으래? 섭섭하지 않게 줄게요. 내가 8, 그쪽이 2. 이렇게 나누는 거 어때요? 안 그럼 소송할 거예요? 소송하면 네 몫이 생길 줄 알고? 마음대로 해.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거 너도 잘 알지? 상속은 주는 사람 맘이야. 그분들이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 설마 돈 때문에 그 사람 곁에 붙어 있었니? 하, 아주 속물이 따로 없네. 따지고 보면 네가 나한테 돈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나 해? 헤어지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릴 땐 언제고 나 몰래 아주 재미나게 연애질했더라? 그건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땀만 품게 내버려둔 그쪽의 잘못도 있지 않나? 얼마나 사람이 매력이 없었으면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 너나 나나 비슷한 인생이지. 멀쩡한 남자 만날 자신 없으니까 유부남 꼬셔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한 네 인생도 그리 떳떳해 보이진 않는데 얼마나 사랑에 확신이 없으면 시한부인 사람 간병까지 해줘가며 사랑을 구걸했겠니?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면 좀 도와주던가요. 그쪽이 소송한 바람에 위자료까지 내야 했어요. 지금 완전히 개털됐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손이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죄다 부모님 거라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저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여태껏 내가 한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만나서 나눴던 시간, 추억, 사랑까지 전부 없던 일이 돼버렸다고요.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쪽은 결혼 생활이라도 길게 했지. 난 겨우 2년 한 것 때문에 유부녀가 됐어요. 사별한 여자가 됐다고요? 그건 네 선택이지. 누가 등 떠밀었니? 유부남 좋아서 만나고 시한부 좋다고 간병까지 하겠다고 혼인신고부터 한 네 잘못이지. 이제 와서 받는 돈 없다고 생떼 부리는 거 너무 추해 보인다. 어떻게 인생이 항상 꽃밭일 수 있겠니?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결말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나는 너한테 줄 돈 없어. 부탁이에요. 5대5도 괜찮아요. 아님 제가 좀 덜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나눌 순 없을까요? 사람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내 인생 망친 상간녀한테 돈을 주겠어? 사람 잘못 찾아왔어. 돈 필요하면 시부모님께 가서 구걸이라도 하던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보기 싫대요. 이제 알겠니? 아무리 유부남 뺏는 거 성공했다 해도 네가 상간녀인 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내 기억 속에도 그 사람은 영원히 불륜남이고 넌 영원히 상간녀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한 번 깨진 컵 다시 이어붙인다고 새 컵이 되겠어? 유부남 건드릴 때부터 이런 결말은 예상했어야지. 상간녀 주제 행복하려고 그랬어? 착각하지 마. 넌 여태껏 헛짓거리 한 거야. 네 인생은 그 사람 만날 때부터 천천히 망가지고 있었어. 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었지. 그러게 양심적으로 좀 살지 그랬니? 희생만 하고 남는 게 뭐가 있니? 그래도 명품백은 몇 개 남았잖아. 그치? 그거 팔아서 생활비 보태던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말을 보게 됐네요. 상간녀가 자멸했으니 말이에요. 시부모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간녀는 결국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혼자 어디선가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부남 잘못 만난 후로 회사도 잘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돈도 탈탈 털리고 아주 엉망으로 끝이 나버렸죠. 어쨌든 시부모님과는 아직까지 교류하며 잘 지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애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생일이 되면 꾸준히 선물을 보내주시고 용돈도 보내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꾸준히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기일이 되면 데리고 가서 인사시킵니다. 우리 아이 기억 속에는 잘 놀아주던 친절하고 자상한 아빠로 남았으면 싶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안타까워서 이혼을 미룬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남은 사람끼리 앞으로 잘 살아봐야죠. 그래도 경제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혼자서 수월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비록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불행한 날들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 덕분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아이도 갖게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네요. 이런 게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저를 많이 속상하게 했지만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길. 지금 있는 곳은 평안하길 바랄 뿐입니다. 악연이자 인연이었던 남편을 그렇게 조금씩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 출발하려고 해요. 부디 앞으로의 인생은 굴곡 없이 순탄하길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며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